자,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 그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객관식 재정학이잖아요. 교재는 이걸로 할게요. 약간 옛날 정석 시리즈 같이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이게 양이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분량이 작게 느껴지셔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파트별로 좀 잘 분리가 돼 있고요. 해설이 좀 자세하게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두꺼워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쉬운 문제 빼버리시고 자기한테 맞는 문제를 정리하시면 이걸로 충분하게 손에 잡히는 거니까 그냥 지하철이나 가볍게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교재는 객관식 재정학 노란 색깔 옐로우 책 이걸로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재정학이요, 이게 문제들이 이제 볼륨이 많아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가 이제 뒤에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또 계산 문제가 좀 줄어드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계산 문제가 난이도가 좀 들쭉날쭉해. 어려운 건 아주 어렵고 쉬운 건 좀 쉽고 그렇게 되니까 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산 문제를 쉬운 거, 난이도 한 중간 정도 나오는 거는 조금만 하시면 되니까 변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잡으시고 가끔 한 4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가 막 되게 응용해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버리세요. 그냥 3번 찍으시고 물론 공부할 때는 풀어보실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서는 여러분들이 시간 압박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버리셔도 되는데 우리가 수업할 때는 계산 문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계산 문제를 중요한 거는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계산 문제를 힘들어 하시니까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다 보니까 이 자꾸 보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좋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계산 문제 부분 파트는 일부요. 일부는 제가 강의 시간에 할 거예요. 강의에서 수업을 하고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별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시간 날 때 찍어서 강의 올리는데 요 계산 문제 있잖아요. 제가 안 풀어드렸던 문제라든가 아니면 쓸데없이 어려워 보이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재정학 교수님들 책 중에서 연습 문제 중에서 출제는 안 됐지만 될 만한 그게 수요 표출 메커니즘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몇 개 넣어놨어요. 충분히 출제할 수는 있어.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잖아. 근데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계산 문제 일부가 아니라 전부는 요거 수업 시간에 다루긴 하지만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요거마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계산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고 난이도가 좀 있거나 그냥 요거랑 비슷한 건데 복습 삼아서 제가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거 이제 보면 안 풀어보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수업 들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 너튜브라 해야 되나? 아무튼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릴게요. 경제학 짱박사라고 치시면 짱박사 경제학인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를 보시면은 지금은 제가 회계학 관련된 무슨 연도별 기출문제를 좀 올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요 계산 문제만 모아서 챕터 2장인가 후생경제 파트는 이미 올려봤어요. 연습 삼아서. 그러니까 책도 그대로 표지해가지고 전자칠판으로 올려놨으니까 그거는 시간 나실 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번호 매겨가지고 한 문제씩 푸니까 한 문제당 한 5분 10분 걸리니까 10문제만 풀어도 거의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걸 이제 수업 시간에 소화하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좀 활용할게요. 이거는 당장 안 하셔도 되고 기본 강의에 충실하세요. 충실하시고 어느 정도 말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좀 계산 문제 좀 제대로 확보해서 계산 문제를 잘 푸시게 되면 장점이 뭔가 하면 점수가 계산 문제 많이 버리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점수가 크게 나는 건 아닌데 재정학 시험 보러 들어갈 때 느낌이 달라요. 계산 문제를 내가 좀 잘하고 수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좀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는데 계산 문제를 정복하지 못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왠지 막 좀 불안함, 계산 문제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길 빌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복하셔야 돼요. 멘탈 관리 측면에서. 자, 여기서 객관식 요 재정학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요거를 다 끝나신 다음에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근데 요거 자료는
1월 달보다도 우리가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2월 달에 좀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조금씩 올리고 2월 달에 좀 많이 진도 우리 끝날 때쯤에 많이 올릴 테니까 복습 삼아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객관식 재정학 책은 우리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를 분류별로 모아놨거든. 공공재 한다고 공공재 문제를 쫙 이렇게 푸는 것도 좋은데 공공재 개념과 특성, 뭐 최적 공급, 뭐 공공재의 뭐 비경합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직으로 합하는 또 계산 문제는 따로 모아놨고 그 다음에 비배제성과 관련한 무임승차 문제, 수요 표출 메커니즘 그렇게 파트별로 모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별로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들을 모아서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착각은 뭐냐면 내가 공공재 파트를 쫙 공부를 하고 공공재 문제를 풀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과목 공부하고 저 뒤에 조세 같은 데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전체적인 거를 보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부담되시는 분들은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한 문제씩 골라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루에 그러니까 한 이틀의 전범위를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근데 그게 좀 귀찮으신 분들은 좀 실전 경험을 하셔야 돼. 실전 경험은 기출문제를 좀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시는 게 이거 기출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 기출문제 중에서 연도별로 보셔야 돼. 그래서 2021년 그래서 1번서부터 40번 하면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2021년 1번부터 오늘은 20번까지 정복하시고 그 다음 날은 21번부터 40번까지 하시고 근데 중간에 내가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약간 틀리거나 어려운 부분, 가물가물한 부분이 생기면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 가가지고 그 관련된 파트를 정복하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2월달, 3월달부터 조금씩 시작하시면 하루에 20문제씩 정복하잖아. 그러면 30분 정도 정해서 문제 푸시고 근데 20분 정도 정해도 돼. 왜냐면 앞에서 객관식 시간에 다 풀어봤던 문제들이 또 겹치니까 20분 정도에 푸시고 한 1시간 정도 리뷰하시고 그 다음 재정학 접으시고 세법과 다른 과목 하시고 그 다음 날도 아침에 시작할 때 제 생각에는 제일 먼저 재정학을 시작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재정학 먼저 딱 해서 8시부터 한다 그러면 30분 동안 재정학 하시고 문제 풀고 그 다음 1시간 리뷰하고 그래서 9시 반 10시 이전에 재정학 끝내고 그 다음 나머지 조금 공부하다가 저녁에 만기 과목 좀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틀에 1개년도 끝내면 이게 책은 요거 하나 소개해드리면 요 기출문제를 냈거든요. 조그만 사이즈로 똑같은 사이즈로 했어요. 요 앞에 카운트에 있으니까 21년서부터 11년부터 하니까 11개년간 했습니다. 원래 기출문제 책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책 제목을 제가 실전 재정학 해놨더니 수험생들이 선생님은 기출문제집을 안 내십니까? 있는데 이름이 그거니까 검색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그냥 기출문제라고 이렇게 박아놨거든요. 해설은 가능한 한 목표가 한 페이지에 문제 하나씩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해설은 우리 책에 있는 거랑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게 10개년도니까 11개년이야 정확하겐. 그래서 그렇지만 대략 10개년도 40문제 아니겠습니까? 40문제 400문제야. 이것만 잘 정복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이거랑 차이점이 뭔데? 이거는 사실 난이도가 실전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 기본 개념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된 문제거나 좀 개념 잡는데 좋은 것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가 넘어가면 사실은 요거는 복습용으로 필요할 때 찾아보시고 요거를 반복해서 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10개년간 40문제 보면 400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문제씩 푸세요. 그럼 20일이면 한 번 다 보잖아. 그러니까 작전을 짜셔가지고 연도별 기출문제는 한 40일 정도 잡으셔가지고 한 2회독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맞춤화 해야 돼. 이 공부를요. 가끔 이제 우리 책 중에서 OX 책 문제도 있고 하는데 안 좋아요. 그 선생님들이 OX 해서 하는 거는 이거 평준화해서 맞춘 거잖아. 여러분들한테 맞춤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푸시다가 별로 시간도 걸리지 않은 거니까 나는 이런 문제를 자꾸 실수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워드를 치든 포스트잇을 하든 자신한테 맞는 OX 문제를 만드셔야지. 그거는 이제 옆 사람한테 주면 옆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수준과 자기가 강약 그게 옆 사람
사람과 다른데 똑같이 맞추는 건 좋지 않은 거니까 막판에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막판에 무슨 뭐 OX로 어떻게 해서 하면 될까? 안 돼요. 우리 시험 그렇게 뭐 이렇게 쉽게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정도를 밟으시고 요 기출문제 보시다가 괜찮은 지문은 여러분들이 형광펜 칠한 다음에 그것도 따로 뽑아서 소팅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맞춤화된 OX를 스스로 만드세요. 그 정도는 하셔야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괜찮아요. 기출문제 강의는 안 합니까? 요거를 학원에서 어떻게 할지 뭐 코로나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해서 제가 시간 날 때 좀 편하게 해서 요것도 가능한 한 여기에 올려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몇 개는 올려놔봤어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한 2011년부터 12년까지 올렸나? 모르겠는데 그걸 한 5문제씩 끊어서 올렸기 때문에 하루에 그냥 5개씩 하기에는 뭐 그것도 괜찮은데 그건 너무 좀 작으니까 하루에 20문제 정도씩 보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업로드를 할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짬짬이 올리긴 하는데 한 3월 달까지는 21년까지 다 올릴게요. 그러니까 한 2월 달까지는 막 2015년 16년까지 올리고 3월 달까지 그다음 다 해서 올릴 테니까 복습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이거를요.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할까? 그냥 공개로 그냥 올릴 거예요. 올리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여기에 보면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멤버십으로 전환할 거니까 딱 올리면 올린 즉시 제가 바꾸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신 다음에 그다음 올라가면 하고 딱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다음 거만 올라가고 하면 옛날 거 올린 거는 멤버십 가입해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를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빨리빨리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면 객관식 강의가 우리가 오늘 내일 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복습 잘 하시면서 꾸준히 하시면 한 1월 말 2월 초까지 해서 종강을 합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하셔야죠. 계산 문제 특화해서 좀 반복하시면서 연도별 기출을 반복해서 가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재정학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시험 망쳤다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해설도 가능한 한 되게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해설이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만든 게 아니라 교수님들의 재정학 책에 있는 지문들을 갖다가 그냥 썼어요. 그래야지 그게 차라리 좋은 거지. 제가 무슨 재정학에 새로운 길을 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목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재정학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유명한 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설을 달았으니까 해설을 중간에 길다거나 답만 찾았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설도 보면서 밑줄 치면서 보시게 되면은 그냥 재정학 교과서들 읽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필요 없는데 요거 우리가 재정학 필기로부터 우리가 기본 강의 때 했었던 것인데 요거를 가지고요, 보면 필기가 그냥 핵심 내용만 잘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판서했었던 거. 근데 요 필기 노트를요, 나중에 1일 특강에서 좀 활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1일 특강, 이번에는 뭔가 1일 특강 같은 거를 따로 중간에 하진 않았는데, 핵심 정리 특강을. 근데 요 1일 특강 시간에, 요것도 약간 전자칠판에다 넣을게요. 그래서 차라리 책은 구입 안 하셔도 돼요. 강의만 보면서 해도 되는데 만약에 책 뭐 별로 비싸지는 않은 거니까 그거 해서 옆에다가 그러니까 단거나 그러니까 마무리 있잖아 마무리. 그래서 여기다가 중간중간에 객관식 위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요 파트에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책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책꽂이에 왜 하드카버를 했습니까? 하면 수험생들은 하드카버가 무겁고 해서 싫다고 하는데 많이 두고 다니시기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으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장식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요 그냥 아예 지저분하게 보세요. 중간에 저 같으면 자꾸 틀리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틀리는 문제를 그냥 가위로 오릴 것 같아. 오려가지고 이렇게 단거나 된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이게 빠방해지겠죠. 나중에 문제들이 여기 들어가면. 그것만 나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내일이 시험 본다. 시험 보기 전날까지 내가 이렇게 반복할 만한 단권화된, 이것도 나한테 맞춤화된, 내가 자주 틀리고 내가 보기에 좀 이렇게 중요한데 실수하는 그런 것들을 모은 걸 갖고 가셔야 돼.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원래 돼 있는 책보다 자기 스스로가 좀 만드는 1차인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도 습관화가 되면 여러분만의 이렇게 딱 이렇게 구조를 잡은 게 나와야지 2차에는 답을 직접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이해를 해서 소화를 못 시켜서 체계를 잡아서 2차 답안지를 못 쓰면 그냥 다 빠락이야. 계산도 잘, 뭐 계산하는 거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뭐 세법학 같은 건 논리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 거 연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1일 특강 때 요거를 길지 않게 할 겁니다. 한 4-5시간 정도 그냥 짧게 해서 이것도 여기다 올려놓거나 아니면 학원에다 어떻게 하도록 할게요. 근데 가능한 한 그냥 요즘 같은 상황에 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멀리 보지 말고 당장은 요 객관식 재정학 책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고, 그리고 예습 위주로 하지 마시고 복습 위주로 하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부담되는 파트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본서나 필기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 내용만 살짝 눈도장만 찍고 오시면 되겠어요. 제가 요 카테고리별로 나와 있는 내용을 따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 정도 하시고 수업 들으시고 근데 이해가 잘 된다? 그럼 이제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한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 특히 뒤에 조세 파트 같은 건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버겁다 이렇게 되면은 그랬을 때는 기본 강의 그쪽 파트만 보시거나 필기했던 걸 다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시간은 우리 OT 비슷하게 재정학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겸 여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아셨죠?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재정학은 원래 시작 자체가 경제학을 기반으로 둔 응용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학은 뭘 다루는 학문이에요? 경제학? 자꾸 경제학을 뭐 주식 투자해서 돈벌이를 경제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돈벌이지 뭐. 주식 투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투기야. 뭐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를 이해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요. 그런 게 어딨어. 야, 언제 주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아예 가상화폐에 투자하나 부동산에 투자하나 주식 투자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주식하는 방법 익힌다 해서 경제학 마인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경제학이 뭔데? 경제학이 주식 투자가 경제학? 아니라니까. 경제학은요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관심사는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봐요. 시장이 뭔데? 시장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알았어, 물건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 공급자 이렇게 있는데 야,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데? 누가 작동을 제대로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신이 있어? 예, 그게 바로 가격이 조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의 처음 출발 자체는요 계속 얘기하지만 희소성의 원리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이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이 희소해서 낭비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희소성의 문제를 가격이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엘로케이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시장 만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낭비 없이 이게 바로 효율적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후생경제학 그 파트에서 한 거죠. 한 3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XZ랑 YZ를 만들어요. 이거를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한테 준다고 합시다. 이 패턴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노동과 자본을 XY에다가 어떻게 배분하는 게 효율적일까? 이게 생산의 효율성이지 노동과 자본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시간과 체력이 당연히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돈도 제한돼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잘 배분해야지 가장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것인가? 그게 뭐 사실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표현을 또 다시 하면 효율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게 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생산의 효율성은요 뭐 다시 할 거예요. MRTS가 같다라고 해서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게 생산됐으면 요걸 A와 B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효율성? 그쵸, 소비 또는 교환이라는 말, 이게 이제 교환에 더 중요해서 그렇게 하는데 소비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나시죠? MRS가 같을 때야 우선은 쓰지는 않을게요. 그게 이제 소비의 효율성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MRTS랑 MRS는 전부 다 베네핏이야. 우리가 경제학의 작동 원리 가장 중요한 게 한계 원리거든. 내가 어떤 걸 하나 더 투자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베네핏과 코스트가 같을 때가 최적인데, MRTS 다시 생각해 보세요. MPK분의 MPL이야. 한계 생산 좋은 거야. 여기도 한계 대체율, 이것도 MUI분의 MUX야. MU 한계 효율이니까 좋은 거야. 비용 어디 갔어? 비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 효율성이다 라고 하려면 비용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 효율성, 이거 이제 여러분들 후생경제 앞부분에 나와서 두려워하시는데 그냥 경제학과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뜻을 이해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MRS다라고 하면 XY 델타 X를 해서, 이거 필요 없어. 문제 풀 때 뭐가 필요해? 주관식일 때나 필요하지. 그냥 이게 뭔가 느낌이 와야 돼요. 얘랑 MRT입니다. MRT XY. 이게 뭐예요? MRTS 아니야. T 트랜스포메이션이야. X를 하나 내가 얻기 위해서 뭔가를 변환시켜야 돼.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 내가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일부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MRT가 뭐냐면, 관심사가 또 X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시죠?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문제 풀 때 델타 X분의 델타 Y 해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이거 두 개 같을 때야. 이거 느낌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XJ에 대한 한계의 효용인데, 이 YJ는 모자이크 처리하시고, 이게 뭐예요? 결국 한계 편익이야. 그리고 요거 느낌으로 가져갈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그래서 한계 비용입니다. YJ에 대한 한계 비용 비율이야. 그냥 바로 M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네 둘이 같을 때가 최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한계 원리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야.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그래서 한계 원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XY, 노동자본 A, B 두 사람이 있잖아. 두 개의 재화랑 두 개의 생산 요소가 있으니까 그게 일반균형 원리고요. 그냥 나 X자만 놓고 볼래? 그러면 MU와 MC가 똑같다. 이거는 부분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에 맡기게 되면 이렇게 효율적인 배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 후생경제학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사실 모든 어떤 선택이나 이런 과정들은요, 전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희소한 자원을 낭비 없이 배분한 거 오케이. 이거는 됐는데, 효율적인 상황은 됐는데, 근데 이게 바람직하냐? 그거는 완벽하게 얘기하긴 그래요. 또 하나의 기준인 효율성 말고 공평성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공평하냐라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효율성은 이것만 충족되면 돼. 이게 파레토 효율성이야.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해서 파레토 효율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이거 뭐라고요? 파레토, 누구 다른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율적이라는 건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근데 공평성 측면에서 이건 정답이 없잖아. 뭐가 공평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이야. 주관적인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 여기 내재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떤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야? 많은 정치인이나 국민들도 다 꿈을 꿀 거야. 이런 세상이 좀 더 바람직한 살기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볼 텐데, 이게 이제 사회 후생 함수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세 가지 볼 겁니다. 공리주의는 어떻게 된다? 자, 두 사람의 효용을 A, B라고 하면 단순하게 합하는 겁니다. 사회 후생 함수예요. 자, 그 다음 평등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낼 거야. 롤즈 이렇게 있으면 롤즈는 네, 두 사람 중에 효용 함수가 사회후생이 작은 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롤즈가 뭐 이슈가 꽤 되더라고. 정의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는 철학 교수님도 정의론을 좋아해가지고 롤즈 탄생 100주년이고 뭐 정의론 책이 나온 지 50년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막 하고 그러던데 아무튼 이 롤즈 출제 가능성이 있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꺼번에 그릴게요. 두 사람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공리주의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공리주의 그 다음에 평등주의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롤즈 L자입니다. 그래서 롤즈 이렇게 해서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 롤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치 판단까지 고려한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진정한 의미에서 최적인 상태다라고 하면은요. 자, 저 앞에 이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서 표현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게 효용 가능 경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두 사람만 있다고 상정할 거야. 그러면 무수히 많은 사람으로 바꾸는 데는 변함없으니까요. 그래서 효용 가능 경계 프론티어입니다. 이 효율성의 대명사야.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요. 이렇게 나타내면 A라는 사람의 효용, B라는 사람의 효용. 그래서 효용 가능 경계 다시 한번 쓰면 얘가 효율성의 대명사 대마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 위에는 다 효율적입니다. A도 효율적, B도 효율적, C도 효율적 모두 효율적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이 A점은 B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소득과 부, 자원이 조금 공평하게 분배된 것 같지는 않아. 물론 그게 이제 가치 판단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 무차별 곡선으로서는 여기 평등주의를 상정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등주의의 사회 무차별 곡선 이게 뭘 나타낸다? 공평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도 자주 풀어보긴 할 건데 ABC는 다 효율적이지만 공평성까지 충족하는 가장 사회적인 최적 상태는 B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야, 시장에 맡기면 모두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공평성의 문제는 좀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원적으로 그것보다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생경제학 측면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보는데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실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저기 나와 있는 비효율성 측면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가격이 삐끄덕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공평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거야. 자, 이거를 계속 놔뒀더니 시장이 망가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언젠간 정신 차리겠지. 뭐 그렇게 오긴 하겠지.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그런 거야. 코로나 언젠가 뭐 잠잠해지겠지. 근데 그때까지는 막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고통받고 막 죽고 이렇게 되니까 야, 누군가가 좀 나서서 좀 어떻게 빨리 종식시킬 수 없을까? 야, 정부 뭐하니? 정부 그 전까지는 그냥 시장에 맡기니까 정부 가만히 있어. 작은 정부죠. 그게 고전학파지. 근데 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정부가 적극 개입해가지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후생을 증가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후생을 증가. 이렇게. 누가? 정부가 개입해서.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여기 우선 방법은 야, 시장 실패 원인이 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개입이 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개입했는데 상황을 오히려 또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런다? 예, 근데 개선했는데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게 바로 정부 실패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요거까지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주 가끔 출제되는 지문 중에 하나가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에 필요해요. 정당성, 필요 조건을 충족하지만 정부 실패로 인해서 정부의 개입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에 따른 충분 조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정부 개입. 야, 근데 정부가 개입할 때 정부 넌 뭐야? 그거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정부의 요 정체를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는 게 여기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보긴 하지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많은 얘기들도 하게 됩니다. 요것들은 지방정부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학은 시장과 정부 간의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우리가 뒤에 지방재정 파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그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정부가 시장의 원리에 가깝기 때문에 원리와 유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단어 떠올리시면 좋고 아니면 상관없어요. 티브 모형이라는 거, 발에 의한 투표, 그리고 똑같은 비용이 들어갔을 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선호를 잘 반영하니까 훨씬 더 낫다. 그게 바로 분권화 정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두 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도와주는 방법, 지방재정 조정제도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재정 조정제도 조정 방식 요거에 대해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부가 있고 야 너 마음대로 써. 그리고 조건을 달아요. 조건부. 네, 그런 지원에 대해서 비교할 겁니다. 자, 근데 정부가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뭐 이래저래 개입을 하는데 개입하는 방법이 뭐냐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거야. 정부가 돈을 쓰는 거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드니까 재원을 마련해서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실업자들이 많이 또 경기 침체로 생기면 뭔가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실시합니다. 정부 지출이 자꾸 팽창하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볼 것이고 팽창과 효과 이렇게 볼 겁니다. 특히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 정부 지출이 자꾸 팽창하다 보니까 돈을 자꾸 쓰게 돼요. 요즘도 문제가 뭐야? 정부가 돈이 많으면 아니 사람들한테 다 1억씩 팍팍 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늘 대선 때가 되면 뭐 1억씩 줄게 뭐 몇백씩 줄게 하는데 아니 그 1억이 지금의 가치가 있을 때 그렇지 만약에 모든 국민들한테 다 1억씩 주면 어떻게 돼요? 1억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초인플레이션 되면 점심밥 한 그릇 짜장면 먹는데 막 5천만 원일 수도 있을걸요? 그러니까 1억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100억 줘야 되고요. 그건 이제 뭐 완전히 망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누가 야 내가 뭐 대통령 되면 1억 줄게 10억 줄게 하면은 그냥 아유 힘든 상황에 미소 한번 짓고 마는 거지. 그걸 진짜로 믿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아무튼 정부 지출이 자꾸 팽창해서 발생하는 게 이거 잘 써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자꾸 심해지는 거지. 재정 적자가 자꾸 누적되는데 이런 문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정부 지출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감면시킬 때 네, 그랬을 때 어떤 효과 이걸 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승수 효과랑 구축 효과 좀 보셔야 되고 리카르도 등가 정리 요거 3개 정도 보시면 돼요. 용어 정도만 그냥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 지출의 어떤 팽창과 효과 이걸 살펴보시고요. 근데 정부 지출이 어떤 거를 하게 되는데 정부가 사업을 합니다. 민간처럼 공공재를 만들고 정부가 사업을 하는데 막 하면 안 돼요. 사실 이게 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야 민간의 수준까지 삼성이나 현대, LG까지는 아니지만 야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거 있어? 요거를 봐야 된단 말이죠.
정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래서 이게 공평성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거, 사회적인 뭐 간접 자본 비슷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BC 분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BC 분석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크면 사업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야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BC 분석할 때 이건 민간의 BC 분석이라고 하기보다는 BC 분석을 응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 뭐 공공의 이익 그런 걸 고려해서 편익과 비용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부 부분의 사업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기나 가스 같은 유니버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런 거에도 요금을 책정한단 말입니다. 민간에 맡기면 삼성이나 이런 데가 전기 요금을 막 너무 비싸게 하면은 꼭 우리 생활에, 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그거는 규모도 크고 하니까 국가가 담당해요. 그게 이제 공공요금이죠. 그래서 이 공공요금을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근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 알다시피 철도, 전기, 가스는요 자연 독점이라 해서 규모의 경제가 있어가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대규모로 해야 돼.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효율성을 위해서 MC 프라이싱을 이렇게 설정을 해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은 효율성을 달성하지만 문제가 뭐다? 예, 손실이 발생합니다. 효율성이 달성되는데 달성되나? 네,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나 가격 차별이나 램지 가격 설정 등등등 이걸 통해 가지고 좀 뭔가 보완책을 마련하게 돼. 이건 정부가 이제 쓰는 거에 대해서 우선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쪽으로 갈게요. 야, 시장 실패로 인한 비효율성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조금 보게 될 겁니다. 가장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제 공공재. 이게 재화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어떤 특성이 있어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배제 불가능성, 요게 이제 공공재의 특성이죠. 자, 우리가 나중에 다시 문제 풀면서 할 건데 비경합성 때문에, 비배제성 때문에 어떤 특성들이 나오게 돼요? 배제를 못해. 그래서 발생하는 게 프리라이더 문제야,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비경합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누구 한 명 더 소비에 참가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공공재의 최저 공급량 더할 때 이거 수직으로 합한다. 이게 바로 비경합성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 관련해서 정부가 생산 공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적 공공재, 한강의 다리, 고속도로 얼마나 투자해서 깔아야 돼? 너무 과하게 하면 그것도 낭비고 적절한 수준 찾아 나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죠. 최적 공공재 수량 요거를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 요 계산이라 쓸게요.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배제성 때문에 돈을 안 내는데 그냥 공짜로 이용을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돈을 안 내는데 학원 강의 듣고 돈을 안 내는데 밥을 먹고 막 이래버리면 그게 시장 경제가 돌아가지 않지. 그러면 깡패지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수요를, 선호를 표출하는 방법이 없을까? 수요 표출 메커니즘, 기구, 요 기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끝나요. 시험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오니까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장 실패 효율성과 관련해서 외부성 기억나실 겁니다. 주로 이제 환경 오염 같은 문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부성은요, 제3자에게 일부러 그러면 안 돼.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피해를 끼쳤어요. 아니, 혜택이나 피해를 줬으면 대가를 주고 받아야지. 근데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그림 암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기본 강의 때 그냥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저절로 찾아내셔야 돼. 생산 과정에서 외부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은 이렇게 표를 정리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시험장 가서 떠오르겠지? 아니에요. 우리 재정학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옆에 경제학 시험이 대부분 그래요. 오픈북, 법 과목과 달라. 법 과목은 조문이 중요한 거니까 뭐뭐 할 수 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옆에 오픈북 해도요 똑같습니다. 요즘 이제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면 온라인상으로 막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뭐 알아요. 사실 뭐 한두 명은 컨닝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컨닝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쪽으로 가면 대학원으로 가보세요. 그때는 야 집에서 풀어와 이런다고. 집에서 풀어와도 어차피 너 못 풀어 막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암기해서 옆에다 그림 노트북 내가 뭐 이렇게 단거나 한 노트 컨닝 페이퍼 있어라도 의미가 없어요. 시간 안에 또 못 풀어.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이로운 외부성, 외부 경제적, 해로운 외부성, 외부 불경제적 요거를 보게 되는데 주로 SMC 그리고 PMC, SMB, PMB의 관계가 부등호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 환경 오염 관련해서 많이 얘기할 거니까 요거를 볼 겁니다. 자, 그럼 이 환경 오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정부가 개입하지 마. 사적인 해결책. 그게 있어요. 자, 이제 대표적인 게 인수합병이라든가 이거 좀 어렵게도 나오긴 하죠. 아니면 코즈 정리. 이거 말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 없다는 하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 없다는 게 중요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다음 이제 공적인 해결이 있는데 이거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죠.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수량을 통제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피구세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얼마의 최저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교정과세라고 합니다. 외부성을 치유하는 오히려 후생을 증가시키는 조세라고 볼 수 있고 오염배출권, 오염허가서 좀 어렵게 나오는데 쉬운 문제만 좀 몇 개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뭐 당연히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염 배출권의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피구세 관련해서 후생이 어떻게 변하고 뭐 그런 것들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공재랑 외부성 이게 이제 가장 효율성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정보경제학에서 비대칭 정보 네, 요건 간단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해결책을 좀 보시면 돼. 그래서 어떤 게 역선택을 해결하는 건지 어떤 게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건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살짝 하시면 효율성과 관련된 중요한 게 다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자, 불공평성과 관련한 측면에서 먼저 세상이 불공평해. 아니 얼마나 불공평한데 그 측정을 해야 되잖아. 경제학은 언제나 측정과 관련된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측정 방법 요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물론 이 전에 불공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득 재분배 관련된 공평성, 뭐 정의 이거에 대한 뭐 이론 뭐 그런 것들도 어떤 철학적인 것도 봐야 되는데 공리주의부터 뭐 다시 이거랑 똑같은 거죠. 봐야 되는데 뭐 그거는 문제로 나오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기출 지문들 통해서 살짝 보시고 우리는 측정 방법만 보세요. 자, 로렌츠 곡선이 있고 그리고 로렌츠 곡선은 이제 교차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진위계수 이렇게 있고 그 다음 10분위 분배율이라든가 10분위로 하세요. 5분위도 해야 되는데 10분위가 가난한 사람이 분자에 있고요. 40대 20이야. 5분위는 뒤집어져요. 아니 이게 시험장 가면 헷갈려서 문제인데 둘 다 잡으려고 하다가 두 개는 반대야. 그건 알고 있으니까 하나만 잘 하세요. 그래서 뭐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뭐 달튼 10분간 균등하게 팥 썰어 뭐 등등 공식을 통해 가지고 두 문자를 딴 거죠. 달튼 지수 이런 것들 해서 그리고 애킨슨 지수 요 계산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애킨슨 지수 막 요즘 뭐 경제학 문제에도 애킨슨 지수가 출제가 되더라고. 우리 재정학에서는 늘상 출제가 되는 거였었는데 그거 나중에 보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평등이 얼마나 세상이 불평등한가 그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밑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정부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긴 할 겁니다.
네, 이렇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 재분배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보조금을 제공하는 거죠.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좀 올려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방재정에도 똑같이 할 거야. 현금으로 보조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물건을 사서 줍니다. 현물 보조야. 쌀을 보조해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는 뭐 이렇게 의료기계 같은 걸 기구를 사서 제공하는 거죠. 가격 할인을 해줍니다. 가격 보조를 해줍니다. 아시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게 제일 좋아요? 어느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지. 이게 짱이야, 짱. 현금 보조가 짱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현금 보조니까 저 무조건 무랑 똑같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현물 보조는 그 물건을 사서 주는 거고 가격 보조는 가격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그 재화를 많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가격 보조 같은 거는 우유 같은 거 소비를 촉진한다.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나가서 요거 말고 이렇게 보조를 해주게 되면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빠져요? 그래요.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없어져. 내가 경기가 침체돼서 취업하기도 힘든데 취업해도 월 뭐 한 200만 원 최저임금 조금 더 번다 합시다. 근데 내가 가만히 그냥 집에 실업 상태로 가만히 있어. 정부가 막 100만 원, 150만 원씩 주면 누가 일을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집에서 인터넷 유튜브 보는 게 낫지. 그러다 보니까 일할 의욕이 공평성은 증가하는데 의욕이 감소합니다. 특히 이런 보조 방식 외에 또 하나 더 비슷한 현금 보조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거 변형이라 할까요? 부의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씁시다. 부의소득세는 여기다 씁시다. 부의소득세 사실 보조금이야. 부의소득세 아이고 이거 말이 왜 이래? 소득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일을 안 해도 정부가 먹고 살게 해줘요. 일할 의욕이 감소해요. 그래서 뭔가 대안이 없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대안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러면 EITC 해가지고 근로장려세제 요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할 때 이제 경제학 마인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가난한 사람을 밑에 받침대로 올려주는 게 있고 좀 이렇게 부를 너무 많이 그거 하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거죠. 그래서 텍스 이게 우리 시험 문제 또 한 30%, 35에서 40% 정도 차지해요. 근데 다른 파트보다 이게 어렵지 않다니까. 뭐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면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데 문제가 거의 한 15문제에서 20문제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매번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것만 잘 건지셔도 사실 원하는 점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텍스를 부과하는 여러 가지 기본 원리, 야, 왜 세금을 왜 부과해야 돼? 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 동등, 희생의 원리, 요것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미래 동등 희생의 원리. 그리고 조세를 부과할 때 기본 원리 또 뭐가 있습니까? 공평해야죠. 공평성 관련된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수직적 공평성 이렇게. 이제 기본 철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걸 조금 할 거고요. 자, 조세 기본 원리 외에 조세를 부과할 때 조세가 이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가 떠오르십니까? 초과부담이라고 떠오르십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 익세스 버든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세를 부과할 때 발생하는 초과부담 이거 2분의 1 세율의 제곱 탄력성 PQ 이게 이제 심플한 초과부담 계산 공식이고요. 매번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가 돼요. 그리고 기본 원리에서 우리가 세금을 때렸을 때 공급자한테 부과하나 공급자의 부과와 부과시와 그리고 소비자한테 부과할 때 수요자한테 부과시 부과의 효과는 동일하다. 네, 이것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차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초과부담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 다시 좀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볼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바람직한 조세다라고 하면 이 둘을 충족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조세
뭐가 바람직한데 효율성과 공평성을 다 충족시키는 게 바람직한 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효율성은 초과 부담을 극소화하는 거고 공평성은 골고루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적 물품세랑 최적 소득세에서 최적이 물품세를 수식하면 효율성만 얘기하고요. 그리고 소득세를 수식하게 되면은 공평성까지 우리가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더 나가서 마지막이요. 조세를 부과했을 때 이쪽으로 할게요. 밑에 공간이 없어서 부분균형 분석하고요. 일반균형 분석 요거 좀 나눠가지고 하버거 모형이죠. 매번 출제됩니다. 그래서 일반균형 접근 하버거 모형을 제가 폭탄 효과와 스나이퍼 효과로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답을 좀 찾는 연습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개별 조세에 대해서 시험이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세는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소득세, 법인세는 이 하버거 모형도 사실 법인세 관련된 거거든요. 법인세도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 그리고 부가세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학에서의 관심사는 조세를 부과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하거든. 경제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해서요. 마지막. 그래서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저축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뭐 재무 관리라고 할까?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또 투자에 미치는 영향. 이게 다 한 문제씩이야. 그래서 이거는 정리 해가지고 뭐 그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한눈에 쫙 보여야 돼. 여러분들이 재정학도 모든 공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잘 보세요. 목차 보고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어떻게 있고 스스로가 누가 물어볼 거 아니야. 야, 나도 세무사 공부하려고 하는데 재정학은 뭐 배우는 학문이야? 그러면 재정학? 조세. 그럼 뭐야 지금. 그러면 자기가 아예 뭐 준비가 안 된 거야.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라 이건 아닌데 재정학은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러 이걸 더 압축시켜야지. 저는 그냥 한눈에 보여드리려고 좀 1시간가량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더 한 3분 1분 이렇게 압축해서 스스로 아니면 심심하면 그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아니면 여러분도 뭐 세무사 되면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찍대. 그러면 이제 과목 설명도 막 하대. 그러면 이제 뭐 재정학은 무슨 과목이다 딱 이렇게 까먹기 전에 한번 하고, 세법은 뭐 배우는 거야? 법인세는 뭔데? 뭐 이렇게 아니면 개정세법도 뭐 등등 뭐 그렇게. 그러니까 1차는 사실 맞냐 틀리냐만 보르면 되는 거긴 하지만 2차 공부할 때는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어서 뱉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이제 답안지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거울 앞에서 자기가 질문 던지고 자기가 답변하고, 사실 이제 그걸 잘 안 하게 되니까 뭐 스터디도 하고 하는 건데 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이야 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 먼저 잡으시고 우리 서브 카테고리로 들어가가지고 그 파트 문제 보시고, 근데 그 부분은 그럼 잘 알게 되는데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푼다거나, 반드시 그런 친구들 나와요. 시험장 들어갔는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제 문제를 다 못 푸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별 기출 문제를 쫙 해가지고 한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끔 보면 또 그러대. 학원 모의고사 하지 마세요. 모의고사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출문제가 10개년이나 있는데 그것만 잘 보셔도 충분해. 그리고 그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어차피 자기가 냈던 과거 문제를 비슷하게 복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 2, 3년 전 문제 스타일에서 몇 개 비슷하게 바꿔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지. 학원 모의고사, 우리 학원 모의고사도 보긴 하세요. 근데 뭐 너무 신뢰하지 말라고. 학원 강사분들이 낸 거잖아. 제가 출제위원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점수 나온 거에도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데 저는 보라고 얘기하잖아. 왜 보라고 하니까 하면요, 전 과목을 시간을 재놓고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모의고사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시간 재놓고 스탑워치 재놓고 한다고 하는데 환경이 다르잖아. 집에서 또 독서실에서 하는 거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거랑 다르니까.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 학원 모의고사도 보되 다른 학원도 보세요. 그 문제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니까. 낯선 장소로 가가지고, 그럼 이제 다 애매하잖아. 엘리베이터부터 화장실부터 이렇게 낯선 장소에 가가지고 어리버리 하거든. 낯선 동네 간 거랑. 그럼 이제 거기 다니는 학원 친구들은 뭐야, 쟤 왜 저렇게 바보 같아? 이렇게 보이지만 맞아요. 누구든지 낯선 장소 가면 어리버리 하지. 근데 그런 걸 경험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보란 얘기지. 시험 보고
맞추지 마세요. 그거를 맞춰서 뭐 다시 리뷰하고 그냥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문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막판에 보통 학원 모의고사가 시험 보기 뭐 한 보름 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언제 새로운 문제를 그렇게 해. 봤던 거 열심히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기출문제만 좋은 문제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시간 관리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모의고사 보면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 이래야지 시험장 가서 내가 뭐 재정학을 한 20분 30분 만에 풀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 가면은. 그럼 이제 첫 시험은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차원에서 하시란 뜻이고, 거의 나중에 어디까지 하면 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하면 기출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답 이거 3번인데 그 정도 될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시험 끝나면 다 까먹게 되니까 그렇게까지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거는 딱 봤을 때 이 문제 나 풀 수 있겠네. 이 문제 되게 낯선데 못 풀겠네. 그럼 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3번 찍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내가 풀 수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가 바운더리를 정하시는, 그거를 객관식 과정 거치시면서 자기한테 쪽 해야 돼요. 남 따라갈 거 없지. 남들이 뭐 재정학 뭐 80점 뭐 몇 분에 풀고 필요 없어요. 그냥 너는 남과 다른데 뭐. 그러니까 대신 내가 세법을 잘하면 세법의 점수를 좀 올리고 과락은 면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우리 책 문제 풀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